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남자입니다. 제 글을 쓴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군요.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했지만 아무리 봐도 못난 글 같아 망설이다 겨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독수리 타법이라 쓰는 속도는 느리지만 진심을 담아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하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꿈이 무척 크던 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야 뭐 다들 그렇지만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물으면 대통령을 말하곤 했어요. 대통령이란 직업이 제일 높고 크고 멋있는 직업 같아 보였거든요. 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뭐가 되든 간에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우러러볼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제 꿈이었어요. 아마 어렸던 저를 이렇게 만든 데는 지독한 가난도 한몫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제 또래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하나 사 먹을 때 별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집어가곤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뒤에 숨어야 했던 제 모습이 참 싫었거든요. 성격이야 타고나길 말도 잘하고 행동력도 강해 대장만 하던 놈인데 돈 앞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비굴하고 비참해 보였고요. 제가 보는 부모님 모습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사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 집에 계셨는데 특히 아버지가 남 밑에서 일하며 비위 맞추는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모시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분의 수행기사였는데 아버지는 그 사장님이 월급도 두둑이 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준다며 사장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사장이란 놈은 항상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아버지를 대했고 아버지가 비위 맞추거나 할 때면 좋아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놈을 두고도 좋은 분이라 말씀하셨고 전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고 안 돼 보였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는 걸까? 나는 왜 힘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 질문은 유년 시절 내내 절 괴롭히고 갉아먹었고 또 나중에 부모님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네가 무슨 꿈이냐? 공부나 열심히 해. 그 머리로는 아무것도 못해 등신아. 맞아. 꿈만 그네저는 뭐. 가끔은 이렇게 절 비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 나중에 돈 잘 벌어서 사람들 거느리고 다닐 거라는 허풍을 떨고 다니면 짓궂은 애들은 저렇게 말하곤 했죠. 그럴 때면 전 그 학기 미친 듯이 밤새워 공부해 성적으로 보여주곤 했어요. 그렇게 그 애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후 좀 더 질 나쁜 말을 한 몇 놈들은 주먹으로 때려 코피를 터뜨려주기도 했죠. 저는 이렇듯 조금 독하다면 독한 놈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공부에 크게 관심 있는 편이 아니었고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생각도 그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 때 바짝 공부하고 그 나머지 시간엔 보통 아이들과 어울리며 대장질하는 데 빠져 있었죠. 오히려 성적을 어쩌다 잘 받아오는 날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성인이랍시고 사회에 나와선 참 막막했어요. 학교에서 대장이 사회에서 대장은 아니니까요. 한순간에 할 게 없어진 느낌이었죠. 더 이상 저와 놀아줄 친구도 없었고 어딘가에 소속될 집단도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와 소주 한 잔 기울이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제 말에 아버지는 군대 다녀오라고 그게 정신교육에 도움될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일단 군대부터 다녀오자는 생각에 바로 군대를 다녀왔고 다녀온 이후로부턴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이나 강연 같은 것들을 들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적성에도 맞고 해봐야겠다 생각한 것이 사업이었죠. 당시 제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군대에서 만난 선임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다가 군대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형을 잘 따르는 제가 예뻐 보였는지 아님 제 처지가 안타까웠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었어요. 형, 저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넌 뭐든 욕심이 있는 놈이니까 할 수 있을 거다. 일단 시작해봐. 시작이 반이야. 시작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한 놈들이 대반이야. 우린 그런 놈들이랑 달라. 네, 저도 형처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렇게 저도 그 형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죠. 일단 초기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명 노가다인데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이 축날 때까지 일하고 소주 한잔하고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그렇게 노가다판을 전전하다 보니 시간이 무척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쓸 데가 없으니 돈도 잘 모였고요. 원하던 목표 금액 모으기까진 2년 정도 걸렸지만 2년 내내 쉬는 날도 별로 없이 일하니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 있었어요. 그래도 제겐 아주 값진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전 재산을 모아 뛰어든 사업이 실패하기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는지 말씀드리면 기겁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그 형이 제 등을 쳐먹고 도망갔으니까요. 솔직히 말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건 모두 온전히 제 탓입니다. 하지만 당신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떻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매일같이 소주를 기울였던 사람이 날 배신할 수 있을까?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몰랐던 어린 시절이었기에 사기꾼을 몰라봤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그래서 충격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 후엔 하루 종일 지하 단칸방에 박혀 술만 마시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진수야, 너 어쩌려 그러냐, 어? 엄마 속 썩어 문드러지는 거 볼 거야? 에휴, 진수야, 이러지 말고 아빠랑 얘기를 좀 해보자, 응? 아빠, 엄마 다 가세요. 왜 쪽팔리게 누나까지 왔어? 누나도 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놀라 절 흔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당시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인생이 처절하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25살의 찌질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방황은 꽤나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것에나 종착지는 있더군요. 사람이 한 달 내내 술만 마시고 살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도 아니었던지라 어느 순간부턴 정신을 좀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누나와 형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누나는 일단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금전적으로 절 지원해주며 밥이며 뭐며 사다 먹이려 들었고 형 역시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러 절 살피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족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 같아요. 덕분에 조금씩 정신 차리기 시작했고 뭐라도 해나가기 위해 일자리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희 누나가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진수야, 너 혹시 공부해 볼 생각은 없니? 공부? 갑자기 무슨 공부야? 너 어렸을 때 공부 잘했잖아. 기억 안 나? 네가 안 해서 그렇지. 반짝 공부하면 시험은 무지 잘 봤어. 아휴,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난 무슨 완전 국민학교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니야, 누나 생각엔 네가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어디든 붙을 것 같아. 누나 친구들 중에서도 시험 턱 붙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애들 많아. 한 번만 생각해봐. 어이없지만 누나의 그 말은 제게 작은 희망을 갖다 주었어요. 꺾인 제 삶에도 반짝이는 희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솔직히 구직도 잘 안 되는 마당에 정말 공부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공부하고자 마음먹고선 다짜고짜 집 앞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뒤지다 해보고자 한 것이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대장질이나 좋아했던 놈이 무슨 선생님이냐 하시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즐거웠던 시절은 바로 학창시절이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 직업을 선택했죠. 그래, 잘 생각했어. 진수야, 대학 등록금도 걱정 마. 누나 돈 모아놓은 거 많아. 누나가 지원해줄게. 당시 누나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뒀던 돈까지 털어가며 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누나에게도 분명 큰돈일 텐데 아쉬워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누나 같은 은인이 없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제 꿈은 시작도 하기 전 포기해야 했을 테니까요. 누나, 공부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미치겠다. 진짜 머리가 굳었나 봐. 거기다 제가 대학 다니며 한 번씩 이런 투정을 부릴 때면 그조차 받아주며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놈아.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부 시작했을 때의 패기나 열정과 달리 막상 오래 앉아있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아 지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누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희생을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신도 말끔해졌죠. 그렇게 제가 험난한 시기를 거쳐 마지막 임용시험에까지 붙고 나선 저도 모르게 누나와 얼싸안으며 울었는데요. 둘이서 누나 사는 집 옥상에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축하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왈칵 터진 누나의 울음에 저도 따라 울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또 간절했던 꿈이었죠. 그리고 꿈을 이루었던 생각에 잠 못 들고 설레하던 나날을 보내다 수원에 있는 중학교로 첫 발령이 났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겠지만 첫 수업은 잊지 못할 겁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책을 가지고 들어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본 순간 이 아이들이 이제 내 아이들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척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땐 한반 정원이 꽤 많아 학교가 무척 부쩍거렸어요. 수업 시간이건 쉬는 시간이건 청소 시간이건 북적거리는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며 개구지게 장난 걸기도 하고 몇 번 가르쳐준 걸 이해하지 못해 물어오는 아이들도 있었죠.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너 이 녀석 일부러 이러는 거지? 진짜 몰라? 진짜 모른다니까요. 알려주세요. 그러한 아이들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말을 안 들어 밉기도 했지만 그렇게 사제 간의 정을 쌓아나갔던 것 같아요. 또 옛날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초임 때는 컴퓨터 이런 게 학교에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자료들도 밤새워 써서 열심히 만들곤 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며 조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 하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사는구나. 엄만 이제 더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고맙다 우리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선생님이 되어 개과천선하여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가장 반기셨고 누나는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였어요. 이제야 내 동생이 제 길을 찾았다면서요. 누나 말대로 저는 교직 생활을 하며 정말 이게 내 길이구나 하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이 직업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싶을 땐 없었어요. 또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니 인생에서 또 하나의 행운까지 찾아왔는데요. 같은 동료 교사인 선생과도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을 테니까. 알겠어. 고마워. 갔다 올게.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상 위에 많이 올려두곤 했는데 학교가 끝나고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 나눌 때면 마음이 참 평화로웠어요. 아내는 무척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교육도 잘 시켰고 선생님답게 인내심도 아주 많은 여자였죠. 성격이 급하고 조금 불같은 저와는 달리 이해심이 넓고 사려 깊은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는 알게 모르게 마음의 빚을 많이 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인상 깊은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놈은 제게 아주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흔히 말하는 불량 학생이었어요. 까막눈 할머니 손에 길러져 자라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도 글자를 읽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또 형편도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마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듯 친구들 사이에서는 허풍도 잘 떨었고 자신감이 매사 넘치는 아이였어요.
거기까지만이면 좋았겠거늘. 학교를 밥 먹듯 빠지고 선생님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결국 당시 학교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제가 그 녀석을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녀석과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15밖에 안 됐던 녀석이 제게 다가와 당당히 저 오늘 숙제 안 했는데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더군요. 숙제 안 했다고 학생이 학교를 빠져? 안 돼. 어차피 학교에서 배울 것도 없어요. 네가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임마. 네, 저 의지 없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고요. 그러니 관심 끄세요. 짜증나니까. 그렇게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선생으로서 겨우 중학생밖에 안 된 애가 벌써부터 학교를 싫다 하니 그 점이 답답했죠. 대체 왜 학교가 싫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 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학교 빼먹고 그게 좋냐? 대체 뭐가 되려고 이래? 결국 제 입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녀석은 반응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녀석이 자기보다 2살 많은 옆 학교 학생과 싸우다가 그 학생을 크게 상처 입힌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이 사건으로 옆 학교 선생님과 당한 학생의 부모님까지 전부 저희 학교 교무실로 찾아왔고 녀석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했어요. 일단 제가 담임이었기 때문에 중재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화가 너무 난 상태라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른 입에서 나오면 안 될 험한 소리까지 나오고 말았죠. 선생님, 얘 부모도 없다면서요? 아니, 배운 게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애를 그렇게 개패도 팰 수 있니? 지금 우리 애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발이 부러져서 걷질 못해. 너 우리 애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아이한테 듣기론 2 녀석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벌이다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있으세요. 야, 너 입에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성민이 형이 저한테 아이들 삥 뜯으라고 시켰고 안 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겁을 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과 싸우게 된 거예요. 어머, 얘 봐. 거짓말하는 것 봐. 우리 성민이가 못 사는 애도 아니고 너처럼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하겠니? 선생님, 우리 성민이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전교권이라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어머님, 제가 목격자 학생들이랑 관련된 학생들 찾아가서 다 물어봤는데 이 아이 말이 사실입니다. 성민이가 먼저 민우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성민이란 학생은 잘 사는 집안의 아이였는데 겉으로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지만 뒤로는 아이들을 조종하고 다니는 학생이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말해도 피해 학생 부모는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녀석을 고소하겠다고 난리였어요. 퇴학 처리 안 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교장실까지 찾아가 길길이 날뛰었죠. 선생으로서 저는 그걸 막기 위해 부모를 계속 설득해야 했고요. 그런데 녀석에게도 이 일은 큰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그날로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일주일 이상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정말 퇴학 처리당할 것 같아 직접 녀석의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살고 있는 곳을 본 순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녀석이 살고 있는 지하 단칸방은 생각보다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할머니는 누워있다 절 맞이하셨는데 몸도 불편해 보이셨죠. 담임 선생님이라 하자 할머니는 곧바로 당황해하시며 뭐라도 주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냉장고를 뒤지셨어요. 근데 슬쩍 봐도 냉장고 안엔 아무것도 없더군요. 할머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민우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요. 민우가 요즘 학교에 나오질 않아서요. 혹시 어디 갔는지 짚이는 데 있으세요? 녀석 이야기에 할머니는 얼굴이 곧바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시며 입을 여셨어요. 에휴, 내가 다 잘못 키워서 그래요.
내가 까막눈이고 못 배운 사람이니 우리 민우가 훌륭하게 못 크는 거예요. 애 엄마 애 아빤 온다고 하고 보러 오지도 않지. 돈도 안 붙이지. 내가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애를 먹이는데 몸뚱아리가 이러니 그럴 수도 없고 다 내 잘못입니다. 선생님, 내 잘못이에요. 할머니는 이야기하시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닙니다, 할머님.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우, 착한 아이입니다, 선생님. 공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처먹여 살리겠다고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해요. 그래요? 민우가 신문 배달을 한다고요? 할머니에게서 그 말을 듣곤 조금 놀라 되묻고 말았어요. 예, 이렇게 쉬는 날엔 어디 음식점 가서 일도 하고요. 나 못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걔가. 자기 못 먹고 안 먹어도 난 챙겨요. 할머니 말씀에 저는 잠시 민우란 아이의 인생을 그려보았어요. 자신을 버린 부모님, 몸이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일해야 하는 현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처지. 그 모든 것들이 민우에겐 상처였을 건데 그걸 알아주는 어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한 어린아이가 처참하게 살아나가려고 애쓰고 있었죠. 순간 그런 민우를 혼만 냈던 제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때마침 민우가 들어오더군요. 일하고 왔는지 땀이 흠뻑 가득한 채로요. 절 보자마자 놀란 민우는 도망치려는 기색을 보이려다 이내 제가 그러지 말라 하자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안에 두고 민우에게 나오라 한 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 왜 학교 안 나오냐? 너 이대로 안 나오면 진짜 퇴학철이 돼. 안 가요, 학교. 안 가면 어쩌려고? 중졸도 못한 채로 살려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망했어요. 학교 가도 안 가도 똑같아요. 뭐?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자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유니언 시절 사업가의 꿈을 품었지만 사업 실패로 방황하여 술만 마셨던 세월. 그러다 겨우 정신 차리고 이 길을 택해 10년 이상 보람차게 살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긴 이야기였지만 녀석은 잘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녀석에게 한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희망은 있어. 그러니까 절대 희망 잃지 말아라. 그리고 너 잘하고 있어. 기특하다. 다음날 녀석은 학교에 나왔어요.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학교를 왔다 가곤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피해 학생 부모를 설득한 덕에 퇴학도 당하지 않았죠. 녀석이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교사하길 잘했던 보람을 녀석 덕분에 많이 느꼈죠. 녀석의 졸업식 날엔 제가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꽃다발을 전해주었어요. 민우야, 선생님은 널 어디서든 응원한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알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제 말에 민우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 후 민우가 졸업한 후에도 가끔씩 생각나곤 했습니다. 웃음이 지어지기도 했고 가끔은 민우가 살던 단칸방과 땀이 흠뻑 젖은 채 절 보고 놀란 그 모습이 떠올라 애틋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점차 민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기억 너머로 잊혀져 갔고 저는 그저 선생으로서 애들을 가르치며 본분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던 제게 저희 동창 중 한 명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생긴 일이죠.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마치 악마가 손을 내민 거나 다름없었어요. 야, 있잖아.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여기 회사에 일단 투자해봐. 그럼 진짜 이게 몇 년 안에 떼돈이 된다니까? 몇 년도 아니고 진짜 1년 아니야. 야, 됐다.
위험한 투자는 안 하련다. 애도 있는데 무슨. 애가 있으니까 더더욱 해야지. 선생 월급 얼마나 된다고. 일단 해봐, 진짜. 나 믿고. 동창은 당시 금융업계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로 이사 오면서 친해진 친구였죠. 근데 술자리에서 그 투자권을 알려주면서 꼭 반드시 잡으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자꾸 고급 정보라고 하니 혹해버렸어요. 그럼 너 믿고 하는 거야, 나? 그래, 해보라니까. 진짜 믿어봐. 솔직히 별로 기대 없이 투자했지만 이게 일명 대박건이었더군요. 동창 말대로 투자한 돈은 떼돈이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3천만 원 정도만 투자했는데 그게 아까울 정도였죠. 그 이후로부터 쉽게 돈 버는 맛에 빠져들었어요. 정확히는 돈을 만지면서 선생으로 살면서 잊고 있던 성공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면 교직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저도 모르게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조금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찰나 돈으로 인해 생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망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굴릴 돈이 있으니 이제는 제가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되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반대가 막강했어요. 난 반대예요. 당신 이대로 계속 학교에 남아있으면 교장까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지금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난 싫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내가 또 언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겠어? 더 나이 들면 사업도 못해.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 나 지금까지 그래도 말썽 안 부리는 성실한 남편이었잖아. 난 싫다니까요, 정말. 제발, 여보, 부탁할게. 여러 날을 빌고 빌자 마침내 아내는 절 불러 말했어요. 그래요, 허락해요. 대신 1년만 해봐요. 그러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 그렇게 할게. 고마워, 여보. 아내의 허락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사업 아이템들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초창기 머릿속으로 아이템 생각했을 때만 해도 학교는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만들고 직원을 두다 보니 2개의 직업을 갖는 건 불가능했기에 아쉽지만 결국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회사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처음엔 회사가 잘 굴러갔습니다. 역시나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았죠. 어렸을 때야 철도 없고 패기만 넘쳤으니 될 일도 안 됐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지혜도 생기고 인맥도 있으니 그때와는 달라도 달랐어요. 거래처들은 저희 회사를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했고 투자권을 알려준 그 친구의 도움으로 계약도 몇 개 따낼 수 있었죠. 말 그대로 순풍이 돋단 듯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음속에 점점 오만함이 생기더군요. 1년이 넘어가자 이제는 설렁설렁 회사에 출근하고 저를 위해 헌신해준 아내에게도 배려 없이 굴었습니다. 당신 요즘 술자리가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이러다 속 뼈려요. 옛날엔 안 이랬으면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사업하다 보면 이런 술자리 피할 수 없어. 알겠는데 그래도 줄일 수 있잖아. 그게 힘들어요? 머리 아픈데 왜 이래? 잘 거니까 말 걸지 마. 아니면 해장이라도 하게 콩나물국을 끓이든가. 아내는 그런 제 모습에 점점 질려갔고 저는 그조차 모른 채 잘 되는 회사를 흐뭇하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시 제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생각만 있었을 뿐 그에 따른 노력은 하지 않았죠. 결국 그건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대표님, 거래처에서 우리와 다시 거래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방진 것들이 다 있나? 잘해줄 때는 언제고. 됐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 거기 말고도 거래할 때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해. 저의 이런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는 어느새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해졌고 몇몇 직원들은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회사 월급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를 믿고 남아준 직원들은 밀린 월급까지 감수하며 회사의 성장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알아챈 저는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동창을 찾아갔지만 모두에게 문전박대 당하고 말았죠. 이게 제 현실이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은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어 보였고 저는 그 바닥을 기어다니며 그제야 뼈저리게 지난날의 오만을 후회했습니다. 또 회사가 망하자 빚이 생겼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는 모아두었던 돈을 빚 갚는 데 쓰고 난 후 제게 선언했죠. 여보, 난 친정에 가 있을게요.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망해서가 아니라 아내는 지금껏 제게 느낀 실망이 이미 한계를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당신 요즘 변한 것 같아. 진혁이한테 연락은 해요 요즘? 아빠 소식 없다고 궁금해하던데. 저번날 진혁이 생일날도 그냥 지나치고. 아, 연락할게. 저번에도 말했잖아.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해? 아니, 난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잖아. 내가 얘한테 연락할 처지야 지금? 아내는 번번이 절 돌이키려 들었지만 벽에 대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제가 듣지 않았으니까요. 아내가 떠나는 건 당연했죠. 그렇게 아내마저 떠나고 홀로 남게 되니 실패했다는 비참함과 쓰라림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눈앞에 소주병이 하나 보였고 저는 그걸 들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취하는 줄도 몰랐어요. 몇 병을 마셔도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나가 소주병을 사와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의 늪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술을 3병 이상 마시면 눈앞이 흐리멍텅해졌는데 그게 그나마 나았죠.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또 그렇게 몇 년을 폐인처럼 살다 보니 아내를 붙잡을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가끔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아빠 있어요? 아빠, 문 좀 열어봐요.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가라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폐인으로 사는 아빠 모습을 자식놈에게 차마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러던 중 아내가 절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있었는데 아내는 절 보며 울부짖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나 이 정도로 힘들게 했음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아요? 내가 뭘 더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는 거냐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이 깨었습니다. 처음으로 술병 들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듯 보였어요. 미안해. 정신병동이라도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 고치지 못할 거면 난 당신이랑 이혼이에요. 진심이야. 그리고 다신 아들도 못 볼 줄 알아. 당신이 선택해요. 아내가 경고하듯 그런 말을 날리고 돌아서는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른 걸 다 놓친다 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을 순 없었습니다. 가족이 남은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제 발로 스스로 정신병동에 들어가기로요. 검색해보니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전문적이고 괜찮은 곳을 찾아 남은 돈을 덜어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신병동 생활이 적응되지 않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했어요. 가끔 가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을 보면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결국 사람들에겐 다 사정이 있더군요. 저처럼 사업이 망해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 말 못할 일을 당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만나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의사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먹는 약을 끊고 이 병동을 나가면 정말 내가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쉽사리 답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차 병동에 들어온 것에 회의감도 들고 자존감도 떨어져 갔죠. 선생님, 제가 정말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3년을 먹고 온 술인데 매일같이 먹은 걸 안 먹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전 모르겠습니다, 저를. 전 이미 너무 망가져 버렸어요. 의사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답변조차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던 제게 기적 같은 그날이 다가왔죠. 그날은 새로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담실에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의 얼굴이 어딘지 묘하게 누군가를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누군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건드리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주저앉고 말았죠. 선생님, 저 민우입니다. 못 알아보시겠어요? 민우? 네, 민우입니다, 선생님. 네가 어떻게 여길... 네, 선생님. 저 의사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 병원에 온 진 좀 됐는데 그간 다가가지 못하고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인사드렸죠? 아니다. 아니야. 밀려오는 감격에 저도 무슨 말을 못하고 그저 민우의 손을 잡고 있는데 민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선생님을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찾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연락처도 모르고. 믿지 못하시겠지만 늘 생각나고 그리웠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초대하고 싶었고 의사 자격증을 딴 날에도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제게 그렇게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뒤늦게 정신을 차려 대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처럼요. 그리고 제 힘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네요. 아마 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나 봅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 앞에 환자로 나타났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그리 오랜 시간 그리워해주고 생각해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외려 녀석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 한 번씩 죄책감이 들곤 했었어요. 민우야,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런 모습이라 부끄럽기도 하지만. 부끄러워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서든 희망은 있다고요. 그 말 덕분에 저는 그 힘든 의사 공부 마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 덕분에요. 그랬니? 네. 선생님, 지금 힘든 시기 겪고 계신 거 잘 압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신 만큼 저 역시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민우와의 만남을 통해 사람의 운명과 인연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15 꼬마였을 적엔 이렇게 엮일 인연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묘하더군요. 거기다 제 말을 통해 이 아이가 좋은 길로 나갔다는 것을 들으니 보잘것없을 줄 알았던 제 지난 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민우를 만난 후 그 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살고자 들어간 병동이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나아져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민우가 알던 그 선생님으로 원래의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선생님, 잘하고 계세요. 약 한번 줄여볼게요. 거기다 민우의 적극적인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민우가 제게 전한 영향력은 굉장히 큰 파도처럼 다가와 제 자신을 바꾸어 놓았고 치료를 마치고 병동을 나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다. 고맙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언젠가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꿈꾸던 일상으로 복귀해 가정을 되찾았고 절 받아준 식구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고자 더 열심히 살게 되었어요.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힘들면 언제 다시 재발이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민우를 만나 생긴 그 삶을 향한 의지는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요즘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고 아내가 꿈꾸던 전원주택에 살면서 텃밭도 가꾸며 다시 가족 간의 사이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우 덕분이죠. 얼마 전엔 그런 민우에게 고마워 민우를 가족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녀석이 결혼한 여자까지 함께 데리고 왔는데 심성이 이쁜 아이 같더군요. 제겐 아직도 15살의 어린 민우 모습이 남아있는데 그런 광경을 보고 있자니 새삼 감격스럽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민우에게도 분명 버티기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살아와준 제자가 너무나 기특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민우야, 고맙고 정말 사랑한다. 선생님은 여전히 네 인생의 남은 나날들이 언제나 행복하길, 평화롭길 기도하고 있을 거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남은 나날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